우리가 알고 있는 명성과는 달리 젊은 시절 그의 이력은 출생부터 진급 과정까지 메가더와 모든 것이 비교됐습니다. 군인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나 승승장구를 했던 메가더와는 달리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이민자의 집안에서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완전 반대돼. 승승장구하며 50세 나이에 포스타까지 단 메가더와는 달리 약 15년 동안 만년소령이라는 굴욕적인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젠하워는 전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또 이것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열외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완전 다르고 뭐 하나 특출난 게 없는 저 아이젠하워를 왜 메가더는 추천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예, 메가더가 알아본 아이젠하워의 능력은 바로 보고서 작성 능력입니다. 이 과거 아이젠하워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미 육군을 어떻게 끌어나갈지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데 그때 참모총장일 때 메가더가 유심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보고서를 잘 쓴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이제 군대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많은 양의 보고서를 미국 정부에 필리핀 정부에 이중으로 글을 써내야 되잖아요. 아이젠하워가 적격이었고. 글솜씨가 좀 뛰어났나 봐요. 그렇다면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필리핀행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뭐 여기서 딱히 지금 할 일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 유명한 메가더 밑에 거의 바로 옆에로 가니까. 그렇습니다. 한참 상관인 이 메가더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필리핀을 가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살아온 이 배경도 너무 다르고요. 이게 둘이 잘 지냈나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메가더, 오른쪽에 아이젠하워 장군. 훈장을 다 달고 계신 거죠? 예, 어떤 파티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중요한 파티가 있으면은 메가더는 아이젠하워를 대동해서 갔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리핀에서 업무가 쌓여갈수록 성향상 둘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성격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메가더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그의 뒤처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이게 실망을 한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는데요? 그런데 메가더의 뒤처리 때문에 동분서주하던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1936년 7월 1일 만년소령에서 벗어나 드디어 15년 승진? 만에 중령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와. 근데 어느 날 이 사건을 통해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관계는 완전히 금이 가게 됩니다. 뭐죠? 바로 필리핀 대통령이 메가더에게 육군 1인자인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이 일로 왜 메가더와 아이젠하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 그럼 왜 사이가 안 좋아졌죠? 필리핀 육군 원수는 국가의 국방을 책임지는 1인자이기 때문에 메가더가 필리핀의 원수가 되려면 미군의 현역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만약 여러분이라면 미국의 투스타와 필리핀의 파이브스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필리핀의 파이브스타? 근데 저는 미국 투스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왠지. 메가더의 선택은 파이브스타였습니다. 진짜? 필리핀 육군 원수 자리를 받아들이고 미국 육군에서 퇴역합니다. 자, 메가더의 선택에 아이젠하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젠하워는 미국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너는 돌아가고 반역자야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러겠네. 트레이터. 메가더가 필리핀 육군 원수가 되는 상황을 엄청 황당하다고 아이젠하워는 생각합니다.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아직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원수가 된다. 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에게 원수 칭호를 거부하세요. 예,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지? 메가더에게 필리핀 원수 자리를 제안한 것은 필리핀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메가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메가더의 발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젠하워는 이 사실을 알고 메가더가 자리와 명예에 연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 우리 선배님 어떡하냐. 그리고 결국 메가더가 필리핀의 육군 원수가 된 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폭발하게 됩니다. 또 메가더는 필리핀 군사력 정비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닐라 시내에서 멋진 퍼레이드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에게 군사 퍼레이드 행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필리핀 대통령이 알게 된 거예요. 몰래 하려고 그랬어요? 몰래 한다기보다는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필리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며 흥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군 예산이 부족해서 신식 무기도 살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사치스러운 행사로 자금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이제 필리핀 대통령의 불만이 나오자 메가더는 I don't know.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인 일을 아이젠하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크리스는 몰라 지금 이런 것들. 전혀 일도 몰랐어요, 그거. 그거 봐. 우리 선배, 우리 선배. 아,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갈등이 폭발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본국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장군님 모실 생각 없습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지금 마음이 떠났잖아요. 끝까지 안 놔줬나요, 메가더 장군이? 아이젠하워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한 인물은 메가더가 아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전 세계를 떨게 한 독재자. 어? 히틀러? 네,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이젠하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 정당을 이끌고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점령해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려는 히틀러의 그걸 보고 히틀러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에게 자신은 본국에 가서 미 육군으로서 전쟁 참전 준비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거예요. 결국 메가더는 이에 동의했고 미국에서도 아이젠하워를 불러들입니다.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의 긴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미국행이 결정되고 1939년 9월 그의 예상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워싱턴에서 야전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그 공을 인정받아 1941년 10월 드디어 스타 별을 달게 됩니다. 군인들의 꿈인 원스타 즉 준장에 진급하게 된 거죠. 멋있다. 전쟁에 나가지 못해서 만년 소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아이젠하워는 드디어 군인 인생 처음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스타에서 포스타까지 빠르게 진급하며 연합군 최고 사령관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꽃을 피네요. 이후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최대의 분수령이자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던 엄청난 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44년 6월 6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이젠하워 휘하의 연합군은 사상 최대의 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Soldiers, sailors, and airmen of the Allied Expeditionary Force, I have full confidence in your courage, devotion to duty, and skill in battle. We will accept nothing less than full victory. 날씨는 어땠을까요? 거짓말처럼 와. 해가 나면서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은 무사히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점차 본토로 침투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노르망디 작전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노르망디 작전 상륙 당일인 6월 6일,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상륙해서 통제했던 지역입니다. 자, 10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볼까요? 와. 아예 서유럽, 연합군이-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전체가 연합군에게 넘어옵니다. 8월 25일에는 파리가 수복됩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독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2차 세계대전이 전세가 완전 바뀐 거네요. 완전 연합군정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약 2달 동안 독일군도 완강하게 저항을 합니다마는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의 정예 부대 상당수가 연합군에 의해서 격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젠하워는 전쟁 영웅이자 가장 주목받은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의 그의 리더십을 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견상 뛰어나 보이는 미군 장군과 영국군 장군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두 가지 큰 장점을 지녔다. 첫째, 그는 항상 잘 듣고 핵심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둘째, 그는 절대적으로 공평했다. 만약 편견을 갖고 있더라도 최종 결정이 절대로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이 메마른 우둔한 영국군 장교들과 비교하면 그는 보석처럼 빛나는 포용력과 지혜를 지녔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당시 처칠 영국 수상의 보좌관이 아이젠하워를 보고 감동해서 한 내용입니다. 역시 덴베다. 본인 장군들보다 더 위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아이젠하워는 이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4년 12월 5스타로 진급합니다. 이야. 당시 그의 나이 54세. 이렇게 아이젠하워는 그만의 리더십으로 미국 최고의 장군이자 세계의 전쟁 영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아이젠하워가 서부 전선에서 큰 공을 세웠잖아요.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필리핀에서. 메가더는 일본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을 침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예상 상륙 지점인 루손섬, 필리핀 제일 큰 섬이잖아요.
여기에 전략, 폭격기, 전투기 등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군 소속 항공대 195대가 날아와 거의 대부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공격 한 번 못 해보고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를 한 곳에 이게 모았던 메가드의 잘못된 전략, 그리고 미국의 너무 늦은 지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메가드는 일본군에게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메가드에게 빨리 호주로 탈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메가드는 대통령의 명령을 듣고 어땠을까요? 따랐습니다. 곧장 탈출합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이 메가드가 전임 그 참모 총장이었잖아요. 전임 참모 총장이 일본군의 포로가 된다는 건 메가드 수치스러우니까 이 포로가 될 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좀 빼자. 그래서 호주로 보냈어요. 자, 전쟁의 패배에 호주로 탈출한 메가드는 의기소침이 있었을까요? 다음 기회를 절대.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는 호주에서 필리핀 수복을 약속하는 연설을 하는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2 years ago, when I landed on your soil, I said to the people of the Philippines whence I came, I shall return. Tonight, I repeat those words. I shall return. 이거 정말 유명한 연설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정말 몇 번 대학 다닐 때도 듣고 그랬는데 I shall return 그때 얘기하는 나는 필리핀에 돌아갈 것이다. 자, 이 연설을 들으면서 어떤 메가드의 의지가 엿보이죠? 필리핀을 수복하고 일본을 무찌르겠다.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자, 그러던 1944년 7월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회의를 소집합니다. 의제는 일본 본토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진 기지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 대부분의 주의가들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대만.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대만에서 일본 본토를 공격해야 된다. 메가드는 no. 필리핀을 먼저 수복해야 된다. 필리핀에 가야 한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메가드는 평소 만약 필리핀을 수복하지 않고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전쟁만 끝나게 한다면은 극동에서 앞으로 미국의 명예와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메가드는 원하는 대로 필리핀을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실적이 안 좋아서 딱히 안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저렇게 비전을 제시하면은 한번 기회를 줬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대단히 중요한 분입니다. 혜성 씨가 얘기한 대로 비전과 원칙을 집요하게 제시한 사람은 유일하게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리핀과 극동을 깨고 있는 메가드의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자, 메가드의 최종 목적은 필리핀인데 그중에서도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 루손 섬이었습니다. 거기에 마닐라가 있죠. 그는 먼저 루손 섬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있는 레이테 보이시죠? 네. 이 레이테 섬에 상륙하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 메가드가 이 작전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어떤 작전이었을까요? 섬을 메뚜기처럼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이걸 아일랜드 허핑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하핑. 호주에서 이 필리핀을 오는 길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본군의 주력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섬은 휙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준비가 안 된 섬에 먼저 공격을 해요. 기발한데요? 그런 식으로 일본군을 패배시킵니다.
이게 모로타이 섬과 팔라우 섬에 미국 해군과 장악합니다. 그리고 미 공군을 중심으로 대만 남쪽과 오키나와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그래서 1944년 10월 20일 메가더는 레이터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많이 봤어요. 아, 바닥에 들어가서. 제일 왼쪽에 필리핀 대통령 그리고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물을 적시며 바닷속을 걸어서 상륙하는 이 모습입니다. 필리핀을 떠난 지 2년 7개월 만에 드디어 감격적인 필리핀 귀환을 성공시킵니다. 사실 일본과의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메가더는 상륙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바닷물 속을 걸어가는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이게 메가더가 연출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메가더는 상륙하기 직전 모든 영상팀들, 사진 기자들 다 가서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다 준비된 이후 오케이, 짜잔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쇼맨. 그래도 알려야죠,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네. 우리 그 사기 필요하니까.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또. 이렇게 딱 멋진 포즈를 해가지고 필리핀에 돌아왔잖아요. 예. 그때 필리핀 국민들의 국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인가요?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메가더를 환호했습니다. 필리핀에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 메가더를 엄청 환호했습니다. 와. 필리핀에서는 아까 나왔잖아요.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상륙하는 그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도 했고 여기네. 오. 그리고 필리핀 교과서에도 나오고. 와, 이 정도로 기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 메가더 장군에 대한 평가가 뭐 갈릴 수는 있겠지만 필리핀에서는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이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났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위인입니다, 위인. 네. 그리고 1944년 12월 64세의 나이에 미국 군대 최고의 계급 5스타로 진급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태평양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데 일본인들은 분노하기보다는 천황처럼 높은 사람으로 메가더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메가더를 외국인 쇼군으로 받아들여서 일본 내에서는 메가더 숭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뭐 종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다. 와. 거의 메가더교. 그렇게 됩니다. 메가더 사령부의 어마어마한 편지와 선물이 매일매일 도착합니다. 와. 메가더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인기 좋았네요. 대단하네, 진짜. 메가더 장군이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타쿠야 씨는? 일본 군이 640만 명 정도를 민간인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니까 전역을 시켜줬고. 그렇죠. 예. 전역을 시켜줬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무기 같은 것도 전부 다 가져가고, 일본인들도 이런 조치에 더 이상 존재를 안 한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도를 했었던 게 있어요. 오히려 시민들은. 이렇게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는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각각 태평양에서 유럽에서 승승장구하며 세계사의 전면의 이름을 알렸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은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기점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됩니다. 대체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서울은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유엔은 한국군의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국 정부에게 총사령관을 선임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에 오른 인물이 바로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예. 그래서 1950년 6월 29일 일본에 있던 메가더는 한국에 오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강 방어선을 시찰합니다. 자, 메가더가 오고 난 후 전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빠르게 남하합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메가더는 북한군이 계속 남하하면은 언젠가는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해서 북한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내다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죠. 하지만 메가더의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지휘관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한 이유는 조수, 조수간만 차 때문에. 그리고 수로 문제, 광대한 갯벌 이런 해안 조건들 때문에 상륙에 적합한 지역은 절대 인천이 될 수 없다. 그럼 다른 후보지들이 있었나요? 그들은 차라리 군산이 낫겠다고 그럽니다. 군산.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확률은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서요. 단언했습니다. 1000분의 이때 메가더는 인천 상륙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뇌부들을 설득합니다. 당시 메가더가 한 말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나는 인천이 5,000분의 1의 도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확률을 감당하는 데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고 나는 적을 분쇄할 것이다. 와, 확신이. 어떻게 확신이 저렇게 있죠? 5,000분의 1000분의 1이라는 일. 확률을. 멋있다. 근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고집한 이유는 첫째, 적군이 까다로운 인천의 지형 때문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상륙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방심할 것이다. 둘째, 서울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인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여부에 대한 미군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의견 대립으로 메가더는 상륙 작전을 미루고 있는 사이 부산 코앞까지 완전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륙 작전을 미루면은 남한은 완전히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9월 15일 새벽 드디어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됩니다. 와, 예상이 마저 떨어졌네. 아, 24시간 만에. 여기서는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잘했어. 아까 그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 때 많이 힘들었다고 했지만 또 천재 전략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렇게 5,000분의 1의 확률을 현실화한다는 거는 진짜 천재여야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감각이. 아이젠하워에게는 노르망디가 있었다면 메가더에게는 인천 상륙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기쁨도 잠시 메가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인지 영상을 한번 볼까요? 뭐지? As from Washington, reporters hear that General Douglas MacArthur has been replaced in all his commands by General Ridgway. 트루먼 때문에. I believe that we must try to limit the war to Korea for these vital reasons: to make sure that the precious lives of our fighting men are not wasted, to see that the security of our country and the free world is not needlessly jeopardized,
and to prevent a third world war. A number of events have made it evident that General MacArthur did not agree with that policy. I have therefore considered it essential to relieve General MacArthur so that there would be no doubt or confusion as to the real purpose and aim of our policy. 어마어마한 발표죠.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메가드가 중국 본토를 침투해야 한다고 확전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가드는 3차 대전을 각오하더라도 전면전을 벌여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말살해야 한다고 굳은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은 빨리 종결시켜야 정치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메가더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메가더는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당시 그의 퇴임 연설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It's his first official visit to Washington since he was chief of staff in 1935. In a dramatic and forceful speech, 이게 General 오랜만에 MacArthur defends the 미국에 policies, the open 간 것 expression of 같습니다. which led to his dismissal. But I still remember the refrain of one of the most popular barrack ballads of that day. That old soldiers never die. 유명한 말이죠. They just fade away.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An old soldier tried to do his duty as God gave him the light to see that duty. Goodbye. 연설이 끝나자마자 상하원 합동 연설이었는데 의원들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맞아.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고 53년에 걸친 군인으로서의 생애를 해임이라는 불명예로 마감하게 됩니다. 아, 욕보시네요. 교수님 그러면 트루먼 대통령의 계획대로 전쟁을 끝냈나요? 이때 전쟁을 마무리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이젠하워? 예, 아이젠하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34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이었습니다. 단연 선거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겠어요? 한국전쟁이었죠. 이때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을 건 인물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Methods for solving that particular problem with speed and honor, I shall go to Korea. 그의 공약에 많은 사람이 주목했을 때 메가더 역시 아이젠하워를 주시했습니다. 사실 과거 메가더는 아이젠하워와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에 이름을 올렸지만 아이젠하워가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메가더는 사라지게 됩니다. 인기도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은 1952년 11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제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40년 전에 정치적 앙숙이었던 두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와 40년 전? 혹시 다니엘 씨 누군지 아세요? 네, 왼쪽에는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고요. 오른쪽은 이제 윌헬մ 2세, 독일의 마지막 뭐 황제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사실 독일 역사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우리가 보통 독일을 다시 통일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통일 이룰 수 있었던 제일 큰 인물이 이제 바로 비스마르크였죠. 윌헬մ 2세는 군사적인 거 되게 좋아해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외국 잘 못했던 사람으로 이제 알려지긴 했었죠.
예, 다니엘이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사람의 외교 정책의 차이가 훗날 벌어질 이 사라예보의 총성을 세계 대전의 신호탄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독일의 주변으로 그 쟁쟁한 유럽의 강대국이 붙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바다 건너에 영국, 저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죠. 비스마르크는 이 신생 국가인 독일 제국의 힘을 키우려면 주변 강대국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비스마르크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그 44살이나 되는 비렐름 2세가 새로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비렐름 2세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좀 젊었으니까 패기가 있었을 것 패기가 같아요. 있었죠. 비렐름은. 이 비렐름 2세는 주변 강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독일이 힘이 커졌고 더 키워서 더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실을 다지자고 하는 그 비스마르크하고 독일의 힘을 확장하자고 하는 이 비렐름 2세하고 매번 부딪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의 고를 이기지 못하고 비렐름 2세가 사직서를 쓰라고 비스마르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스마르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죠. 예. 근데 이 비스마르크의 사직이 나중에 엄청난 폭풍우를 불러오리라고는 그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직서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렇게 거칠 것이 없어진 비렐름 2세가 독일도 다른 유럽 열강들처럼 해외 식민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유럽 이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독일은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독일이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독일과 러시아는 프랑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이 났을 때 서로 중립을 약속한다는 동맹 관계였는데 독일이 동맹 관계를 깨고 새로운 외교 노선을 구축했던 것이죠. 반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 제국하고 오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해 주던 독일과의 동맹이 소멸하니까 새로운 동맹이 필요했던 것이죠. 프랑스? 예, 맞습니다.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독일을, 러시아가 독일을 견제하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나라가 바로 이제 영국이죠. 영국은 항상 다른 나라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렐름 2세가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뛰어넘으려면 독일이 강력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자원을 해군에 투입하면서 해군력을 키우게 됩니다. 가장 공포심을 느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영국이겠죠.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와, 지금 뭐 사이가 다 안 좋아지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사이가 다 안 진짜 좋아지고. 비렐름 2세가 완전 패기가 넘쳤네요. 그래서 영국이 자신의 패권이 흔들리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친구를 찾아요. 또 영국은 더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프랑스와 맺습니다. 야, 프랑스 또 다 친하게 지내네. 진짜. 예.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동맹국이네. 동맹국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또 해? 예. 여기 지도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쪽에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프랑스가 찜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독일이 자신들도 모로코에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프랑스의 움직임을 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사이가 안 좋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또 사이가 안 좋아지네. 예, 사이가 더 안 좋아지게 되죠. 그냥 고립된 듯해요 지금. 아니 저 정도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우리 큰일 났는데 이런 거는 몰랐나 보네. 그리고 또 하나 독일이 그 베를린과 비잔티움을 잇고 그리고 바그다드를 잇는 철도선을
만들고.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힘이 이제는 동유럽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도 이제 확산되게 됐던 것이죠. 여기에 제일 화를 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에요. 식민 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패권 국가였었는데 여기에 바로 독일이 도전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나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사라예보의 총성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는 1914년 6월 28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이때 이제 오픈카를 타고 등장을 합니다. 대공 부부가. 그리고 군중을 향해서 이제 웃으면서 이제 손을 흔들었겠죠. 이때 누군가 품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멈춰서 있는 대공 부부를 저격하죠. 바로 이 사건이 세계를 뒤흔든 사라예보의 총성. 이것이 바로 치명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은 그 대공 부부의 사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완전 분노에 막 휩싸였겠네요. 그랬겠죠. 예. 뭘 위한 거야, 저게? 난 도대체 저걸 완전히 막 적국이라고 하긴 좀 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공을 쏜 인물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런 세르비아 지하 음모 조직이었었는데 그 지하 음모 조직 이름이 검은 손이었어요. 세르비아의 어떤 성장과 확장을 방해하지 말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거겠죠. 와, 죽이면서 어떻게 방해하지 말라 그래? 그거 더 방해하겠다. 죽이면. 그래서 제2위 계승 후보자인 대공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발칵 뒤집히죠. 와, 진짜 화나지.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금방 전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오스트리아 제국이 섣불리 세르비아한테 전쟁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 뒤에 큰 나라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 러시아? 러시아입니다. 있었죠. 예. 같은 슬라브계잖아요. 세르비아도 슬라브 국가였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슬라브 국가인데 러시아는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그 슬라브 민족의 맏형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세르비아는 귀여운 동생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오스트리아가 생각할 때 이 세르비아를 건드리면 분명히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화를 꾹 참았던 거예요. 그때 독일이 나타납니다. 비렐름 2세가 비렐름 혈기왕성한 이걸 참는다고? 야, 니네 왕이 죽어. 나 같으면은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야, 저 조그만한 나라 그 냅둬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제국을 자기가 무조건 지원해주겠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이걸 백지수표라고 하는데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가 뒤를 봐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제국이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독일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나타나겠습니까?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때 비렐름 2세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가죠. 독일이 내 형제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왜 때리느냐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프겠죠, 뭐. 영프. 예, 영프죠. 프랑스가 독일로 이제 그 군대를 동원하니까 독일이 싸우고 있는데 뒤통수 왜 치냐 해가지고 독일이 프랑스에게 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로 공격하게 될 때 어디를 거치냐면요, 이 벨기에를 거칩니다. 벨기에 중립국 아닌가요? 예, 중립국이죠. 국제 협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때 영국이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독일도 가만히 있고 또 선전포고는 마땅하겠죠. 야 잠깐만 오스트리아는 지금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그래서 이때 영국하고 사이가 나빴던 나라가 또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저기 멀리 있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뭐 전함과 연관돼서 뒤통수 맞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영국의 본때를 보이겠다고 하면서 오스트리아 제국, 독일과 한편이 돼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죠. 또 한 나라가 이제 불가리아인데요.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사이에 원래부터 국경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와 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그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쪽이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이 연합국일 텐데 결국 이 전쟁의 전선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평소에 사이 안 좋았던 나라들이 다 여기서 이때다 싶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다 싶어 다 이번 표현한 기회에. 거네 그냥. 그래서 The Great War이라고 하잖아요. 1차 세계대전. 네, 정말 큰 전쟁. 이렇게 그 시작은 오스트리아 대공부부의 피살 사건이었지만 국지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전체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하는 대전쟁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유럽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마지못해서 하지 않을까요? 예. 프랑스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당연히 우리 그냥 짝싸움하고 이제 끝내버리자 이런 마음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이도 속이면서 자기가 참여하겠다고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디어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쓸 정도로 굉장히 기대하고 그 당시 사진들 보면 기차역에서 떠날 때 부모님들은 웃으면서 자기 아이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웃으면서 보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가다가 싸우자라는 분위기니까. 기꺼이 싸우겠다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막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어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제 진짜 모든 거 약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비스마르크 계속 있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그 상황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 많이 해요. 왜냐면 확실히 빌헬름 2세의 어떤 뭐 독일을 야망. 과대평가하는 거 어떤 야만 그런 거 다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빌헬름 2세가 아무 대책 없이 그 전쟁을 한 것은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자로 만들어줄 슐리펜 계획이었습니다. 슐리펜이요? 네, 슐리펜 계획. 슐리펜 플랜. 독일은 유럽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점인 동시에 그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협공을 것이. 당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독일은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와 싸워야 했고요. 서부전선에서는 프랑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슐리펜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놨던 거예요. 독일과 프랑스는 근대화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이 철도로 빨리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국토가 워낙 넓고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기 때문에 병력을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에는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6주 안에 한 달 반 사이에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촉박했네. 그래서 이게 철도를 통한 병력 수송의 그 속도를 계산하고 만들어 놓은 계획인데요. 이 계획이 결론을 말한다면 완벽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 접경지대는 프랑스가 상당히 방비를 철저히 해놨겠죠. 이 정면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회를 합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갈까요? 벨기에. 벨기에를 지나갑니다.
독일이 워낙 강력한 육군 국가이긴 한데 벨기에가 너무 처절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예, 이게 바로 첫 번째 실패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생각보다 빨리 군대를 모았나 러시아가? 규현 씨가 촉이 좋네요. 예. 예상 밖으로 러시아가 빨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 따르면 무지막지한 병력을 몰아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파리를 점령해야 되는데 당장 러시아가 치고 들어오니까 이 병력의 일부를 빼냅니다. 그래서 돌려서 러시아를 막게 되죠. 아니 오스트리아가 그때 좀 막아주면 되잖아. 아니 뭐 한 거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랑 싸우고 있었어. 이 당시에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도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오스트리아 대국은 사실은 좀 약해가지고요. 별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 서부전선입니다. 그 독일군의 일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격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이제는 프랑스입니다. 독일이 계속 대포로 공격을 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철도망을 다 파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로 병력이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제 포격으로 철도망을 다 끊어놨으니 프랑스군이 그 병력을 진화하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승기를 잡았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그 프랑스군의 원병이 도착을 해서 독일군을 막아낸 것이죠. 와, 이렇게까지 프랑스군이 빠르게 움직이다니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택시 드 라 마르느이라고 예. 마르느 그 마르느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택시를 뭐 동원을 해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시 그 프랑스 군인들이 실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영상이요? 예,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있어? 와, 택시가 저랬구나. 신나 있네 저거 막. 와, 저거. 진짜 들떠 있네요. 그래서 긴급 동원령을 내려서 택시 600대를 모읍니다. 예, 병력을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실어 나른 병사의 수가 6,000명이에요. 근데 6,000명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급한 전선에 투입돼서 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위기에서 구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미리 세워놨던 슐리펜 계획이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독일은 결국 러시아를 두고 프랑스를 두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이 몇 달 정도 싸우다가 단기전으로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정도가 아니었어요. 4년, 5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 그 비극이 20세기 초에 개발된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신무기로 변해서 전선에 투입되고 엄청나게 숱한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참혹한 사륙전이 되었던 것이죠. 1914년 9월에 마른강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독일군이 파리의 50km 앞까지 진격할 정도로 크게 이제 선전을 했었는데 바로 어떤 한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총. 네, 나 이거 연속으로 총을 쏠 수 있는. 맞아. 기관총? 예, 기관총입니다. 네. 예. 프랑스군이 또 영국군이 엄청나게 강력한 기세로 독일군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독일군이 이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기관총입니다. 적군이 돌격을 해오면 기관총을 가지고 대응 사격을 하면서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무수한 병사를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그렇게 기관총으로 많은 그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 뒤로도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19세기식 낡은 전술이 계속 사용되면서 병사들이 계속 죽어가게 됩니다. 전쟁을 끝내려면 그러니까 아예 그 병사들의 씨가 모두 다 말라야지 끝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마찬가지로 독일군을 모두 죽일 때까지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는 전투가 된 것인데
당시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군에서 복무했던 한 소위가 일기를 남깁니다. 자, 일기의 내용을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인류가 미쳤다. 너무나 끔찍한 학살이다.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대학살의 아수라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지옥인들 이보다 끔찍하랴. 인간은 미쳤다. 이 뒤에 기록이 이어지지 않아요. 끝나버립니다. 죽은 거예요? 예, 이 일기를 쓰고 난 다음에 독일군 포탄에 맞아서 이 장교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런 총격과 포격 속에서 병사들이 지옥을 맛보는데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이 포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튀어서요. 이 배를 다치게 되면 창자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병사들은 자기 배에서 흘러나온 창자를 손으로 움켜쥐고 쇼크를 먹은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통이 날아가서 두개골 없이 목숨만 붙어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참혹한 광경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속된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사상자가 37만 명을 넘었고요. 독일군은 비슷하게 33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참상이 지독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이 전투를 일컫는 별명으로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별명을 붙입니다. 고기 분쇄기. 예, 예.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그런 식으로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 고기 분쇄기라고 하는 이런 그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그 베르댕에서 당시 포탄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이제 그 발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불발탄 터지지 않고 남아 있는 그 포탄이 1,500만 발이라고 그래요. 네? 네. 1,500만이요? 네, 1,500만 발. 발? 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이외에 병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바로 독가스입니다. 1915년에 이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상대로 처음으로 염소가스라고 하는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그 파인애플하고 후추를 섞어놓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이것을 맡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입술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낯빛이 잿빛으로 변하고 쓰러집니다. 그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독가스를 중화하는 온갖 종류의 방독면이 만들어지고 그 숫자가 2,700만 개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초창기의 그 방독면의 사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이제 좀 허술해 보이는 방독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스크 느낌이네요. 사진이 또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사람만 방독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 당시는 그 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물자를 나르고 할 때 1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말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말로 죽으면 안 되죠, 독가스에게. 그래서 이제 동물에게도 방독면을 씌웁니다. 그래서 이 1917년부터는 가스를 그 이 필터를 달아서 한번 걸러낸 다음에 깨끗한 공기를 이 방독면 안에 공급하는 좀 효율적인 방독면이 만들어져서 표준 방독면이 되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경쟁하듯이 더 강력하고 더 고통스러운 독가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915년 말에는 영국에서 포스겐이라고 하는 새로운 독가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그 포스겐을 마시면요 폐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찢어지거나 그래서 몇 시간 안에 이 폐가 완전 망가지니까 산소 부족으로 결국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하는 독일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센 거. 더 센 거. 1917년에 가장 악명 높은 겨자가스가 나온다는데요. 이 겨자가스를 흡입하면 12시간 이내에
지독한 고통이 시작되는데 일단 피부 안팎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겨자색 고름과 물집이 잡히고 기관지 점막이 벗겨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독가스를 맡았을 때 시각을 상실하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예, 병사들이 서로 이제 한 줄로 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병사의 그 어깨에 손을 얹고 줄줄이 가는 것이죠. 실명을 하게 됐구나. 진짜 너무 잔인하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독가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만 명이고요. 부상을 당한 사람은 130만 명입니다. 독가스의 등장은 바로 신사적 전쟁, 그러니까 룰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낭만적인 전쟁의 시대가 끝나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후에 그 독가스의 참혹함을 막기 위해서 1925년에 그 제네바 협약이 맺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이제 지상전만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 공간이 있죠. 바다입니다. 해전에서는 어떤 신식 무기가 등장했을까 살펴봤을 텐데 영국이 최고의 해양 병력을 가진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을 해상 봉쇄를 해요. 바닷길을 통제해서 독일이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얻지 못하게 그것을 이제 그 영국이 막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를 갈고 개발해낸 신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잠수함.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인데 독일 말로는 운터제 보트라고 해서 예, 영어식으로는 유보트고 독일어는 우보트라고 하죠. 이 잠수함이 전쟁터에서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1914년에 잠수함 기술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요. 네덜란드 해안에서 독일군 잠수함이 어뢰를 쏴서 영국군 순양함 3척을 격침하게 되죠. 그래서 1915년에 독일은 영국의 봉쇄작전에 맞불작전으로 영국을 둘러싼 모든 해역을 전쟁터로 선포하고 연합국과 중립국 가리지 않고 이것을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격침하는 이른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칩니다. 이 기간에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받고 침몰하거나 아니면 끌려간 연합국 내지는 중립국의 선박이 모두 7,000척이라고 그래요. 영국은 독일을 해상 봉쇄하고 독일은 또 잠수함으로 영국을 또 봉쇄하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 해군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고 맙니다. 바로 1915년 5월 7일 아일랜드 남쪽에 작은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킨세일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인데요.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영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라고 하는 그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에 2,000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킨세일 바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 목적지가 바로 리버풀이었었는데 바로 이 루시타니아호가 제1차 세계대전의 어떤 승패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왜? 전쟁 중에 이동하는 이 여객선에 승선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숙지하고 있어야 됐어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미국 신문에 실린 그 발권 광고인데요. 이 왼쪽에 노티스, 우리 혜성 씨가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독일과 영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독일군은 영국 근해에서 영국 국기를 내건 모든 선박을 격침할 것이다. 영국의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할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그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라.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불행히도 이 루시타니아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을 해버렸어요. 결국 이 배가 침몰하면서 무려 1,201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01명 중에 미국 국민들이 있었고 그 숫자가 128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의 그 키맨 역할을 하는 미국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네요. 미국 들어오면서 끝났구나. 그 전까지는 미국이 실제로는 그 전쟁에 그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국민이 사망하니까 이틀 안에 독일과 외교 단절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흠칫 놀라면서 겁을 먹은 다음에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이제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무마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큰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찌머만 전보 사건이라는 것인데요. 영국이 그 독일의 비밀 정보를 결국 그 몰래 입수합니다. 근데 그걸 해독을 해보니까 비밀 작전이었는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독일이 미국과 중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멕시코와 동맹을 맺고 미국을 공격하자. 그 대가로 멕시코에게는 미국에 뺏겼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가 누설이 돼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독일에게는 끔찍한 실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언론이 모든 그 신문 지면에 이 정보를 공개하고 알립니다. 그래서 찌머만 전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독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치솟고요. 당시 그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17년 4월 6일에 드디어 독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918년 여름까지 100만 명의 미군 병사들을 유럽 전선에 배치하게 돼요. 100만 명. 상당히 독일로서는 위기 상황일 텐데 하지만 독일에게도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냐면 미국 본대가 유럽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기를 거부하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혁명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1918년 3월에 독일과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독일로서는 상당히 좋죠. 동쪽에 러시아가 공격해 왔었는데 러시아가 빠져나가니까 모든 병력을 다 어디에 투입하겠습니까? 서부 전선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부 전선으로 모든 병력을 집중하게 되는데 하지만 서부 전선으로 미국이 매달 도착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해진다고 생각했죠, 독일이. 마침내 모든 것을 끝낼 총공세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붙여서 전쟁을 끝내겠다 생각한 것이죠. 1918년 3월 21일에 독일이 기습적으로 독가스 폭탄을 퍼붓고 독가스 안개를 틈타서 독일군이 연합국, 영국과 프랑스의 참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첫날 공세로 승기를 잡아요. 하지만 독일군이 이때 약 4만 명을 잃어버리고요. 이 4만 명 중에 1만 명이 전사자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0일 동안의 그 연합군의 반격, 즉 100일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8월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투에는 400대가 넘는 탱크, 후창기에는 24대였지만 이제는 400대 수준까지 그 탱크가 늘어나서 투입이 됐고요. 드디어 9월 26일 미군은 연합국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와, 다 쏟아붓구나.
1,500대에 가까운 비행기가 출격을 했고요. 이 비행기가 독일군 참호를 두들기고 퇴각하는 독일군에게 폭탄 세례를 퍼붓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드디어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이 돌파되기 시작하고 방어선이 뚫린 독일군은 결국 1918년 11월 초에 독일군의 사절단이 흰 깃발을 들고 연합국 사령관과 정전 협정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그 전선의 상황과 전쟁의 진행 양상을 살펴봤는데 이 전쟁의 끔찍한 기억이 병사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감정 상태를 느끼지 못하고 감정이 무뎌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엔 잠자기, 걷기, 말하기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영어로 쉘 쇼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쉘이라고 하는 말이 조개 껍데기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포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탄의 어떤 충격, 더 크게 말하면 전쟁에서 벌어지는 극한적인 어떤 공포심과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뭐 그 트라우마 있다고는 들었어. 맞아. 그 영화 보면은 그래서 막 그 전쟁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랑 막 분간을 못 하고 사람 죽이고 막 예. 그런 상황이 어떤 원조격이 바로 이 쉘 쇼크일 텐데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기가 다친 것처럼 걷는 거야. 진짜로? 멀쩡한데 자기가 지금 Before treatment. 정신병원 정신을 진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계속 총이 포탄이 나오니까 막. 아이고. 이 비극이 병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장돼서 가족한테까지도 이어져요. 이 소모전이 낳은 또 하나의 문제가 남겨진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인데요. 이 당시에는 그 부대를 구성할 때 말이죠. 무작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병사들로 부대를 만듭니다. 그 부대가 전투에 투입되면 절반 이상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다 전멸할 수 있죠. 그러면 한날 한시에 그 모든 그쪽 지역의 집에 전자통치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족이 한 명 죽었다고 했을 때 그 가족 전체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데 그런 식의 비극이 어느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그쪽 지역 전체에 다 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은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벌어질 수 있고 독일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병사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특히 발전했던 분야가 성형수술. 신체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성형수술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심리 상태를 고치는 어떤 그런 분야도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요즘도 흔히 알고 있고 한국에도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 시초가 사실 1차 대전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뭐가요? 바로 필라테스예요. 필라테스. 필라테스가 독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제 요세프 필라테스라는 독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1차 대전 때 영국군한테 잡혀서 그때 이제 부상당한 군인들이 다시 좀 재활할 수 있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런 동작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때 사실 군인들이 좀 복귀하고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거는 원래 필라테스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개발됐지만 그 유래가 사실 1차 대전이에요.